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에 처음 인사드립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그 한 입이 사실은 암세포에게 밥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누구나 즐겨 먹고 아무 의심 없이 장바구니에 담는 음식들. 그런데 바로 그것들이 당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지만 기대 수명만큼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암은 더 이상 낯선 병이 아니며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치명적인 병을 부르는 음식들을 매일 무심코 삼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러나 아무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던 암과 음식, 그리고 검진의 진실입니다. 긴장감을 갖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암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상징이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암은 더 이상 죽음의 병으로만 인식되지 않는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암을 만성질환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암 진단을 받는 순간 곧바로 삶의 끝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로 오랜 기간 동안 건강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대 출신 내과 전문의 강영창 박사 또한 암을 관리 가능한 병이라고 말하며 환자들에게 지나친 공포보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라고 권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은 여전하다. 실제로 강 박사가 진료한 수많은 환자들 중 암 진단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는 곧 암이 흔해졌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까지 살 경우 10명 중 3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한 질병의 하나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사회적 위협이다. 특히 암은 발생 후의 치료보다 발생 전에 어떻게 예방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생존의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암을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늦게 찾아오게 만들고 찾아오더라도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따라서 암에 대한 두려움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올바른 지식과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냉철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고 있으며 그들 중 상당수가 생존과 회복의 길을 걷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병에 대한 인식이며 그것이 곧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고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암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암을 직시하고 그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며 현명하게 대비해야 한다. 암을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중 하나는 일상 속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음식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섭취하고 있는 일부 식품들은 사실상 암세포에게 양분을 제공하는 밥과도 같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다. 특히 강영창 내과 전문의는 이들 식품을 단순히 해롭다고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비싼 쓰레기라고까지 강하게 비판하며 가능한 한 입에도 대지 말 것을 강조한다. 우리가 흔히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또한 이런 음식들은 단기간에는 눈에 띄는 이상이 없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섭취하게 될 경우 우리 몸속에서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세포의 돌연 변이를 촉진하며 결국 암이라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음식들이 지나치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외식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들 중 상당수가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를 경계하지 않고 섭취하고 있다. 이처럼 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음식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현실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몸을 만들고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외면한 채 일시적인 맛과 편리함에만 집중할 경우 그 대가는 수년 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암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습관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암 예방에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다. 암은 단지 운으로만 걸리는 병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암의 발병 가능성은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식탁을 점검하고 암을 부르는 음식들과의 단호한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 야말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암을 유발하는 식품 중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은 단연코 술이다. 술은 단 한 잔이라도 암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선 술을 1급 발암물질로 공식 분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와인이나 맥주를 건강음료처럼 소비하는 경향조차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이 같은 낭만적 사고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알코올은 체내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화합물로 대사되며 이 물질이 체내에 쌓일 경우 세포의 DNA에 손상을 주어 암세포의 형성을 촉진한다. 특히 술을 마셨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몸 안에 더 오래 남아있다는 의미이며 암 발병 위험도 그만큼 더 높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순간부터 1급 발암물질이 온몸을 순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게다가 음주와 흡연이 결합될 경우 그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실제로 알코올 섭취량이 하루에 맥주 2잔 수준인 경우 유방암 발병 위험은 5배, 대장암은 4배까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흔히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불리는 와인과 심장질환의 역관계도 더 깊이 있는 연구에서는 와인이 아닌 생활습관, 식단, 교육 수준 등의 복합 요인이 원인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술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리고 양을 불문하고 모든 음주는 암 발병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조차도 술을 마신다고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이 결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시는 양을 줄이고자 하는 경계심 자체가 중요하며 이상적인 해답은 끊는 것이다. 술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위험 요인들을 극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암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은 술이다.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며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조언이다. 술 다음으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음식은 가공육과 적색육이다. 소시지, 햄, 베이컨, 스팸 등으로 대표되는 가공육은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러한 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특히 하루에 햄이나 소시지를 50g 이상 섭취할 경우 대장암 발생 위험이 18%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음식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소비된다는 점이다. 편의점 도시락, 아침 토스트, 아이들 도시락 반찬 등에서 빠지지 않는 가공육들은 그 맛과 편리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 안에는 단순한 고기 이상의 위험 요소가 숨어 있다. 대표적으로 스팸을 예로 들면 고기 본연의 색깔이 아닌 분홍빛을 유지하기 위해 첨가되는 아질산염이 문제다. 이 물질은 단백질과 반응하여 니트로사민이라는 1급 발암물질로 전환되며 특히 조리 온도가 높을수록 이 반응은 더욱 활발해진다. 기름에 스팸을 구우면 온도가 18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 경우 발암물질의 생성이 극대화된다. 반면 물에 삶는 방식은 온도가 100도로 제한되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가공육 섭취 자체를 줄이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가공육뿐만 아니라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붉은 고기도 과도한 섭취 시 암 발생과 연관이 깊다. 적색육 자체에 포함된 지방, 철분, 그리고 고온 조리 시 발생하는 발암성 화합물들은 모두 우리 몸속 세포에 스트레스를 가하며 면역 체계의 이상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바비큐, 숯불구이, 직화구이처럼 고기를 태워 먹는 방식은 겉은 맛있게 보일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PAH나 HCA 같은 발암 물질을 다량 생성하게 된다. 음식의 풍미를 위해 선택한 조리법이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먹고 있는 가공육과 붉은 고기는 장기적으로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간편함과 맛을 이유로 매일 같이 섭취하는 이러한 음식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가능한 한 섭취 빈도와 양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 한 번의 맛보다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이며, 이를 위해 가공육과 적색육을 멀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이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20배 이상 더 많이 소비한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이는 곧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이 암세포에게 직접적인 에너지원이 되어준다는 의미이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단 음식들이 암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다. 특히 혈당 지수가 높은 단당류가 다량 포함된 식품들은 암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빵, 떡, 흰쌀밥처럼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음식들부터 시작해 초콜릿, 사탕, 쿠키, 케이크, 아이스크림에 이르기까지 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모든 식품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며, 이는 곧 암세포 성장의 최적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아이스크림은 단순한 당분뿐만 아니라 포화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적으로 암에 유해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차가운 상태에서는 단맛이 덜 느껴지지만 한번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면 얼마나 당도와 지방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지 체감할 수 있다. 게다가 제조 과정에서 점도를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카라기난이라는 성분은 홍조류에서 추출된 식이섬유이지만 꾸준히 섭취할 경우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대장암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단맛에 대한 중독은 단순한 미각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의존성과 직결되며, 당분 섭취가 반복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세포 내 에너지 대사에 혼란이 생기며 궁극적으로는 암뿐만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같은 복합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기분 전환을 위해 달콤한 디저트를 선택하지만 그것이 우리 몸속 세포에게는 죽음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설탕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만성 염증과 질병을 부르는 촉매제이며, 이를 적정량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건강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암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단 음식과의 관계는 가능한 한 절연되어야 하며, 입안의 단맛보다 생명의 길이를 우선시해야 한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곧 질병의 씨앗이 될 수도, 건강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분 섭취는 단호하고도 전략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문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온 일부 식품들 중에는 오랜 시간 동안 안전하다고 믿어왔지만 실제로는 암 유발 가능성을 내포한 것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젓갈이다. 많은 사람들이 김치, 찌개, 밥 반찬에 자주 사용하는 명란젓, 낙지젓, 오징어젓 같은 젓갈류는 맛과 감칠맛을 더해주지만 그 안에는 암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이 숨어 있다. 젓갈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염분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염분 속에 포함된 아질산 나트륨 때문이다. 이 성분은 단백질과 결합할 경우 니트로사민이라는 1급 발암물질로 변환되며, 장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대장암 등 소화기계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강영창 박사는 이러한 젓갈류를 가리켜 비싼 쓰레기라고까지 표현하며 가능한 한 섭취를 줄이거나 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더욱이 일부 지방에서는 김치를 담글 때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 같은 젓갈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젓갈이 들어가는 김치와 그렇지 않은 김치를 비교한 연구에서 전자의 경우 니트로사민의 함량이 확연히 높았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발효 과정에서 온도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김치를 섭씨 0도에서 4도 사이의 저온에서 발효시킬 경우 니트로사민이 거의 생성되지 않지만, 섭씨 17도 이상의 환경에서 방치될 경우 이 물질이 다량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즐겨 먹는 푹 익은 김치나 묵은지가 오히려 발암물질 함량이 높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전통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더욱이 소금에 절인 생선류나 염장식품, 짠지류 역시 비슷한 원리로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위암과 대장암과의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음식들은 맛은 강하지만 그 이면에는 만성염증과 세포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들이 숨어 있으며 특히 고령층이나 소화기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식습관을 현대의 과학적 기준으로 재해석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익숙함과 오랜 경험이 항상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맛과 정서의 일부로 남겨두되 섭취 빈도와 양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가능하다면 젓갈이 들어가지 않은 김치나 저염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식은 문화일 수 있지만 동시에 생존과 직결되는 생물학적 요소이기도 하다. 우유와 유제품은 오랫동안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연구들은 일부 경우에 한해서 이러한 식품들이 특정 암, 특히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과 난소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유방암과 난소암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대표적인 질환이며 우유에 포함된 여러 성분들이 체내에서 에스트로겐 유사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 핵심적인 논점이다. 대표적으로 우유가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갈락토스라는 당은 난소의 세포를 자극해 세포의 이상의식을 유도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하루에 3잔 이상의 우유를 마시는 여성의 경우 난소암 발병 위험이 높아졌다는 대규모 역학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또한 우유에 포함된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은 유방암 세포의 성장에 관여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으며 유방암 환자의 사망률이 이 호르몬과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보고도 있다. 물론 우유에는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같은 유익한 성분도 포함되어 있으며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장점들을 이유로 과도한 섭취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강영창 박사는 여성의 경우 하루에 한두 잔 정도의 섭취는 무리가 없지만 그 이상을 건강을 위해라는 이유로 마시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성장기 아동이나 폐경기 전후 여성의 경우 호르몬 밸런스가 민감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유제품을 선택할 때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저지방 우유나 식물성 대체유로 일부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유가 절대적인 건강식품도 아니며 절대적인 해악도 아니라는 점이다. 섭취량과 개인의 체질, 호르몬 상태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무비판적인 소비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절제된 섭취가 필요하다. 특히 이미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 호르몬 이상 증세가 있는 여성의 경우 유제품 섭취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엇이든 많이 섭취하는 습관은 이제 버려야 하며 오히려 얼마나 어떻게 먹는지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카페인은 일상 속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 자극물질 중 하나이며 커피는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필수품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커피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오랜 논란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 과거에는 커피가 발암물질로 분류되기도 했으며 특히 커피콩을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화합물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잠재적 발암물질로 규정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대 후반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커피에 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고 이로 인해 커피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이후 세계보건기구는 수십 건의 커피 관련 연구를 재검토한 끝에 커피 속의 발암물질 함유량이 실제로 인체에 영향을 줄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2016년에 커피는 발암물질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커피에 대한 오해는 과거의 불완전한 연구와 과도한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며 최신 과학은 오히려 커피가 특정 암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커피에는 클로겐산과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줄이며 대장암이나 유방암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 또한 클로겐산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만성 염증 억제 효과도 입증되고 있다.
일반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는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카페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이나 이산화탄소 등은 안전하게 처리되며 주요 항산화 성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도 안심하고 커피의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루에 커피를 3잔 정도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섭취량으로 여겨지며 실제로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이 수치를 기준으로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는 결과가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믹스 커피의 경우 프린과 설탕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포화지방과 당분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일반적인 식품들과 비교했을 때 그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므로 하루 한두 잔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커피의 온도 또한 중요하다. 이른바 뜨거운 커피라 불리는 섭씨 65도 이상의 음료는 식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온도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결론적으로 커피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올바르게 마신다면 오히려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양과 방식이며 무엇이든 지나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태도가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다. 현대 사회에서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모든 검진이 반드시 이로운 것만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싸고 정밀한 검사가 곧 좋은 검사라는 착각 속에서 불필요한 고위험 검사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PET-CT, 복부 CT, 뇌 MRI, 암 표지자 검사 등이다. 이러한 검사들은 병원에서 고가로 제공되며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인의 건강검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거나 심지어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PT-CT는 체내에 방사성 물질을 주입해 몸속 세포의 대사활동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검사인데 한 번 검사할 때 방사선 노출량이 일반인의 연간 허용치를 3배에서 8배까지 초과할 수 있다. 원래는 암이 이미 진단된 환자의 전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된 검사이므로 단순한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으로는 권장되지 않는다. 복부 CT 또한 방사선 노출 외에 조영제를 사용하는데 이 조영제가 신장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 급성 신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뇌 MRI는 방사선은 없지만 가격이 매우 높고 증상이 없는 일반인이 시행할 경우 대부분 별다른 소견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순한 두통이나 불안감 때문에 뇌 검사를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 자원을 낭비하고 잘못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 암 표지자 검사는 혈액을 통해 암의 유무를 파악하는 검사로 홍보되지만 실제로는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치료 경과를 추적할 때 사용하는 용도에 가깝다. 이 검사는 위양성이나 위음성 가능성이 높아 검진 목적에는 신뢰도가 낮고 오히려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심리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는 심장 초음파다. 이 검사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흉통이 있는 등 명확한 증상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무증상 일반인이 받기에는 대부분의 경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만 확인될 뿐이다. 물론 걱정이 많고 가족력이 있다면 한 번쯤 시행해보는 것도 괜찮지만 이 또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건강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정하는 것이다. 필요하지 않은 검사는 돈 낭비일 뿐만 아니라 방사선, 화학물질, 심리적 스트레스를 통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검진 항목은 개인의 연령, 가족력,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철저하게 맞춤형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광고나 병원의 유도에 휘둘리기보다는 과학적 기준과 의료진의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검진이 오히려 질병의 출발점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덜하는 용기를 배워야 한다. 건강검진은 단순히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몸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더 나은 삶을 설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수십 가지에 달하는 검진 항목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떤지를 일반인이 판단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강영창 박사는 검진 항목을 고를 때
가성비와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가장 추천되는 항목 중 하나는 복부 초음파다. 이 검사는 간, 담도, 췌장, 신장 같은 주요 장기를 방사선 노출 없이 안전하게 살필 수 있으며 지방간, 결석, 혹 종양 같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효과적이다. 비용 또한 비교적 저렴하고 임산부도 받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는 갑상선 초음파가 추천된다. 최근 몇 년간 이 검사의 남용과 과잉 진단 논란이 있었지만 갑상선암은 방치할 경우 치료가 어렵고 전이가 빠를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생존율이 높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으며 특히 가족력이나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뇌 MRA 검사로 뇌혈관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검사다. 뇌동맥류는 별다른 증상 없이 존재하다가 파열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2%가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평생 한 번 정도는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조기에 발견되면 간단한 시술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네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로 목의 동맥을 통해 심장 및 뇌혈관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죽상경화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예방 차원에서 매우 유용하다. 이 또한 40대 이후 정기적으로 한 번씩 받아보는 것이 권장된다. 마지막으로 혈액 검사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대부분 무증상으로 진행되므로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를 체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상적인 간격은 6개월에 한 번이며 공복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물조차도 금식 시간에는 삼가야 하며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런 필수 검진 외에도 특정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맞춤형 검진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단,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꾸준히 검진을 받는 것이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검사를 받을 경우 데이터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의료진이 환자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신과 잘 맞는 병원을 선택해 주기적으로 기록을 남기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 건강검진은 반드시 챙겨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암 조기 진단 시 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놓친 경우 보건소나 지자체의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결국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더 현명한 선택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검진 항목은 많지만 내 몸에 맞는 것을 정확히 알고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만이 진정한 가성비 건강 관리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함께하는 노년 건강이 늘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